안녕하세요. 싱클레어입니다. 소울케이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데요. 여러분은 어디 멀리 가시나요? 여행을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요. 부럽습니다. 저는 추석 때마다 그랬듯이 집에서 가족과 지낼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겨운 코로나까지 있어서 집에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아무튼 모처럼의 연휴 여러분 모두 즐겁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플래너리 오코너의 좋은 사람은 찾기 힘들다입니다. 유명한 책이지만 우리나라 독자분들에게는 크게 사랑받지는 못한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제가 봤을 때는 일반 독자보다 작가나 평론가 분들이 더 높이 평가하고 선호하는 책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것도 김영하 작가님의 팟캐스트를 통해서인데요. 김영하 작가님이 직접 이 단편집과 동명의 대표작인 좋은 사람은 찾기 힘들다를 직접 낭독해 주셨죠. 저는 그때 이 소설을 듣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범상치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좀 알아보니까 미국에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받는 작품이었고 작가 또한 미국의 문학도라면 반드시 한 번은 공부하는 그 정도로 중요한 소설가였습니다. 최근에는 문지혁 작가님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소설을 평론한 것을 봤는데 아주 상세하고 재미있는 평론이자 강의니 이 책을 읽고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문지혁 작가님의 유튜브를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대표작 좋은 사람은 찾기 힘들다를 낭독하겠습니다. 문학수첩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정윤조 선생님이 번역을 하셨습니다. 읽기에 앞서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 작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플래너리 오코너는 미국 남부 조지아주 출생의 여성 소설가입니다. 25살에 루푸스 병에 걸려서 오랜 세월 투병 생활을 한 끝에 1964년 3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편소설 2편과 단편소설 32편을 남겼는데요. 거의 모든 작품에서 인간의 죄악과 구원이라는 주제를 다양한 형식으로 변주하는 일관된 주제의식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낭독해 보겠습니다. 좋은 사람은 찾기 힘들다. 플래너리 오코너. 할머니는 플로리다에 가고 싶지 않았다. 테네시주 동부에 사는 친척들을 만나러 가고 싶어서 틈날 때마다 베일리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썼다. 할머니는 외아들인 베일리와 함께 살았다. 베일리는 식탁 의자 끄트머리에 걸터앉아 신문의 주황색 스포츠란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것 보렴 베일리, 여기 이거 읽어봐. 할머니가 깡마른 엉덩이에 한 손을 얹고 서서 베일리의 대머리에 대고 신문을 요란하게 흔들며 말했다. 뭐가 안 맞는지 제 자신을 미스피지라고 부르는 사내가 연방 교도소를 탈옥해서 플로리다 쪽으로 가고 있다는구나. 그자가 사람들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기사에 났으니 여기 읽어보렴. 어서 읽어봐. 이런 범죄자가 돌아다니는 곳에 내 새끼들을 데려갈 순 없다. 제 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절대 그럴 수 없지. 베일리가 고개 한번 쳐들지 않고 신문만 계속 읽자 이번에는 며느리를 향해 돌아섰다. 헐렁한 실내복 차림의 며느리는 새 아이의 어머니였지만 아직 젊었다. 넓적하고 순박한 얼굴이 양배추를 닮았고 머리에는 토끼 귀처럼
삐죽 튀어나오게 묶은 초록색 머리수건을 쓰고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유리 단지에 든 살구를 아기에게 먹이고 있었다. 플로리다는 전에도 데리고 갔잖니? 할머니가 말했다. 여러 곳에 데리고 다니면서 넓은 세상을 보여줘야지. 테네시 동부는 아이들이 아직 못 가본 곳이다. 아이들 어머니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듯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그 대신 땅딸막한 체구에 안경을 쓴 8살 난 손자 존 웨슬리가 말했다. 플로리다에 가기 싫으면 그냥 집에 있으면 되잖아요. 존 웨슬리와 여동생 준 스타는 마룻바닥에 앉아 신문 만화란을 보던 중이었다. 할머니는 하루 동안 여행을 시켜준데도 집에 혼자 남아있지 않을걸? 노란 머리를 늘어뜨린 준스타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못 남아있을 것도 없지. 그런데 너희들 그 미스핏이라는 사내한테 붙들리면 어쩌려고? 할머니가 물었다. 얼굴에 3개 한 방 먹여버리죠. 존 웨슬리가 대답했다. 할머니는 $100만 준대도 집에 혼자 남아있지 않을 거야. 준스타가 말했다. 재미난 일을 혼자만 놓칠까봐 그러는 거야. 할머니는 우리 가는 데는 어디든 따라온다니까? 그래 알았다. 요 꼬마 아가씨야. 할머니가 말했다. 어디 다음에 머리 말아달랄 때 두고 보자. 그러자 준스타는 자기 머리는 날 때부터 곱슬이라고 우겼다. 다음날 아침 일찍 서둘러 준비를 마친 할머니는 가장 먼저 차에 올랐다. 언뜻 하마 머리처럼 보이는 커다란 검은색 여행 가방을 한 구석에 놓고 그 밑에 할머니의 고양이 피트싱이 든 바구니를 숨겼다. 고양이를 사흘 동안이나 혼자 둘 수는 없었다. 보고 싶기도 하겠거니와 가스난로에 털을 문지르다 질식이라도 할까봐 걱정되기 때문이었다. 아들 베일리는 고양이를 데리고 모텔에 묵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할머니가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앉고 양옆으로 존 웨슬리와 준스타가 앉았다. 앞좌석에는 베일리와 아이 어머니와 아기가 앉았다. 아틀랜타에서 출발한 시각은 8시 45분이었고 계기판 주행 거리계는 55,890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할머니는 여행에서 돌아온 뒤에 그동안 이동한 거리를 알려주면 다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며 이 숫자를 따로 적어두었다. 차가 시 외곽까지 나오는 데는 20분이 걸렸다. 편하게 자리를 잡고 앉은 할머니는 하얀 면장갑을 벗어서 손가방과 함께 뒷창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아이 어머니는 실내복 차림에 초록색 머리수건을 동여맨 모습 그대로였고 할머니는 흰 제비꽃 다발로 챙을 장식한 군청색 뱃놀이용 밀짚 모자에 흰 물방울 무늬가 들어간 군청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새하얀 목깃과 소매뿌리에는 하늘하늘한 레이스 장식이 달렸고 가슴 언저리에는 향내나는 자줏빛 제비꽃 조화가 꽂혀 있었다. 만에 하나 사고를 당해 고속도로 바닥에 주검으로 누워있게 되더라도 누구나 그녀가 기품 있는 부인이었음을 한눈에 알아볼 터였다. 할머니는 오늘 날씨가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아서 운전하기 딱 좋을 거라며 지금 달리는 도로는 제한 속도가 시속 90km인데 경찰관이 광고판이나 숲을 뒤에 숨었다가 쫓아오면 속도를 줄일 겨를도 없이 꼼짝없이 걸리고 마니까 조심해서 운전하라고 아들에게 말했다. 스톤 마운틴 국립공원을 지날 때는 고속도로 양옆으로 드문드문 솟은 푸르스름한 화강암 돌산과
자줏빛이 살짝 감도는 아름다운 붉은 언덕들, 초록색 레이스 장식처럼 어지럽게 늘어선 각양각색의 농작물을 가리키며 하나하나 설명을 늘어놓았다. 은백색 햇살이 나무들을 가득히 비추자 가장 보잘것없는 나무조차도 반짝거리며 빛을 발했다. 아이들은 만화 잡지를 보고 있었고 아이 어머니는 잠든 지 오래였다. 조지아는 이제 꼴도 보기 싫으니까 빨리 지나가 버려요. 존 웨슬리가 말했다. 착한 어린이라면 자기가 나고 자란 고향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테네시주의 자랑이 산이라면 조지아는 언덕이 참 아름답단다. 할머니가 말했다. 테네시는 산골 촌놈들만 사는 쓰레기장 같은 곳이고 조지아도 구질구질하긴 마찬가지예요. 존 웨슬리가 말했다. 맞아, 준 스타가 말했다. 할머니가 핏줄선 가느다란 손가락을 깍지끼며 말했다. 할머니가 어릴 적엔 말이다. 어린 아이들이 자기 고향이나 집안 어른들을 너희처럼 함부로 여기지 않았단다. 그때 사람들은 예의란 게 있었지. 오, 저기 귀엽게 생긴 검둥이 아이 좀 보렴. 할머니가 오두막집 문간에 선 흑인 아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사진 찍어 놓으면 그럴듯하지 않겠니? 모두 고개를 돌리고 뒷창으로 보이는 작은 흑인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가 손을 흔들었다. 쟤는 바지도 안 입었네. 준스타가 말했다. 바지가 아예 없을 거야. 시골 검둥이 아이들은 너희처럼 풍족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림을 그리는 재주가 있으면 저 아이를 그려두면 참 좋을 텐데. 아이들이 만화 잡지를 서로 바꿔서 보았다. 할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겠다고 하자 아이 어머니가 좌석 너머로 아기를 넘겨주었다. 할머니는 아기를 무릎 위에 앉히고 살살 얼으며 차창 밖으로 지나는 것들을 설명해 주었다. 누나를 이리저리 굴리고 입술을 오므려 앞으로 내밀면서 훌쭉하고 거친 뺨을 아이의 보드라운 얼굴에 갖다 대기도 했다. 아기는 이따금 꿈꾸듯 미소를 짓곤 했다. 넓은 모카밭 옆을 지날 때 밭 한가운데 섬처럼 자리 잡은 작은 묘지가 눈에 띄었다. 나지막한 담장을 두른 묘지 안으로 무덤 대6기가 보였다. 저기 묘지 봐라. 할머니가 묘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게 바로 옛날식 가족 묘지란다. 대농장에 딸린 묘지인가 보다. 대농장이 어디 있는데요? 존 웨슬리가 물었다. 바람과 함께 사라졌지. 가져온 만화책을 다 본 아이들이 점심을 꺼내 먹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땅콩 버터 샌드위치와 올리브 하나를 먹은 뒤 종이 냅킨과 점심을 담았던 상자를 창밖으로 던지지 못하게 아이들을 단속했다. 놀거리가 없어서 심심해진 아이들은 할머니와 함께 구름 모양 맞추기 놀이를 했다. 한 사람이 구름을 고르면 나머지 둘은 그 구름이 무엇을 닮았는지 알아맞히는 놀이였다. 존 웨슬리가 고른 소 모양 구름을 보고 준스타가 소를 닮았다고 대답하자 존 웨슬리는 아냐, 사실은 자동차야 하고 억지를 부렸다. 준스타가 오빠는 제멋대로라고 하자 결국 두 아이는 할머니를 사이에 두고 서로 찰싹찰싹 때리며 싸우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얌전히 굴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겠다며 아이들을 말렸다. 눈을 희번덕거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연극하듯 이야기하는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할머니는 자기가 아직 처녀일 적의 이야기를 꺼냈다. 조지아주 제스퍼에 살던 에드거 애킨스 티가든이라는 남자에게 구애를 받던 시절의 이야기였다. 티가든 씨는 굉장히 잘생긴 신사였는데 매주 토요일이면 자기 이름 머리 글자인
EAT를 새긴 수박을 선물로 들고 왔다. 식구들이 모두 외출한 어느 토요일, 티가든 씨는 늘 그렇듯 수박을 들고 왔다가 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현관 앞 베란다에 수박을 놓고 제스포로 돌아갔다. 하지만 결국 그날 할머니는 수박을 받지 못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보니까 한 검둥이 아이가 수박에 새겨진 EAT라는 글자를 보고 아무나 먹으라는 뜻인 줄 알고 냉큼 먹어버렸다는 것이었다. 존 웨슬리는 그 이야기가 우스워 죽겠는지 계속 깔깔거렸지만 준스타는 전혀 재미있지 않은 모양이었다. 자기는 토요일에 수박 따위를 선물하는 남자와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티가든 씨가 품위 있는 신사였고 코카콜라 주식이 처음 공개됐을 때 그것을 사둔 덕분에 큰 부자가 된 데다가 건강도 나쁘지 않아서 겨우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마 그와 결혼했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고 말했다. 그들은 바비큐 샌드위치를 사 먹기로 하고 타워라는 가게 앞에 차를 세웠다. 주유소 겸 댄스홀인 타워는 일부분만 벽토를 바른 목조 건물로 티모시시 외곽 산림 개간 지역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레드 세미 버츠라는 뚱뚱한 남자가 주인이었는데 건물 외부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간판들과 인근 고속도로 주변 여기저기에 세워놓은 광고판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다. 레드세미의 소문난 바비큐를 맛보세요. 최고의 맛 레드세미 바비큐. 레드쌤, 행복한 웃음이 넘치는 뚱보, 참전 용사, 레드세미는 당신의 친구. 레드세미는 타워 밖에 세워놓은 트럭 밑에 머리를 들이민 채 맨바닥에 누워 있었다. 그 옆에 있는 조그만 멀구슬나무 밑에는 30cm 남짓한 크기의 잿빛 원숭이가 줄에 매인 채 시끄럽게 끽끽거리고 있었다. 원숭이는 아이들이 차 밖으로 달려나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나무 위로 펄쩍 뛰어올라 맨 꼭대기 가지로 올라갔다. 안으로 들어와서 보니 타워의 내부는 길고 어두웠다. 한쪽 끝에는 카운터가 있고 맞은편 끝에는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 있는데 그 사이에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베일리 가족이 주크박스 옆 널찍한 나무 테이블에 둘러앉자 레드세미의 아내가 주문을 받으러 왔다. 여자는 키가 크고 살갗은 햇볕에 그을린 갈색이었으며 머리카락과 눈동자는 살갗보다 조금 옅은 갈색이었다. 아이 어머니가 주크박스에 10센트짜리 동전을 넣고 테네시 왈츠를 틀었다. 할머니는 그 곡을 들을 때마다 춤추고 싶어진다며 베일리에게 같이 춤을 추자고 말했지만 아들은 어머니를 노려보기만 할 뿐 꼼짝하지 않았다. 그는 타고난 천성이 어머니처럼 밝지 않은 데다 여행할 때는 늘 신경이 곤두선 상태였다. 할머니의 갈색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났다. 할머니는 고개를 양옆으로 까딱이며 의자에 앉은 채로 춤추는 신용을 했다. 준스타가 탭댄스를 출 만한 노래를 틀어달라고 하자 어머니는 동전을 하나 더 넣고 빠른 곡을 틀었다. 무대로 나간 준스타가 탭댄스를 추기 시작했다. 정말 귀여운 아이네요. 레드세미의 아내가 카운터 위로 목을 숙이며 말했다. 여기서 아줌마 딸 하며 살래? 싫어요. 준스타가 말했다. 100만 달러를 준다고 해도 이런 다 허물어진 가게에선 안 살아요. 그러고는 얼른 테이블로 돌아와 앉았다. 정말 귀여운 아이네요. 여자가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도대체 너는 창피한 줄도 모르니?
할머니가 지죽인 목소리로 손녀를 꾸짖었다. 레드세미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니 카운터에서 어슬렁거리지 말고 얼른 들어가서 음식 준비나 하라며 아내를 나무랐다. 그는 카키색 바지를 골반에 겨우 걸쳐 입고 있었는데 그 위로 삐져나온 뱃살이 셔츠 속에서 출렁거리는 모습이 꼭 밀가루 포대를 뱃속에 감춘 것처럼 보였다. 그는 베일리 가족의 옆 테이블로 다가와 앉으면서 요들송을 부르듯이 묘한 소리를 내며 한숨을 내쉬었다. 못당해요, 못당해. 그가 땀으로 범벅인 벌건 얼굴을 잿빛 손수건으로 훔치며 말했다. 요즘 같은 시절엔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확실히 인심이 예전 같지는 않지요. 할머니가 말했다. 지난주에 젊은 녀석 둘이 크라이슬러를 몰고 온 적이 있거든요. 레드세미가 말했다. 낡긴 했지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데다가 인상도 선해 보이는 아이들이었어요. 근처 제재소에서 일한다면서 휘발유를 외상으로 넣을 수 있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외상으로 달아주었지 뭡니까. 제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할머니가 대답했다. 그야 되기 좋은 사람이니까요. 네 부인, 그런 것 같네요. 레드세미가 뜻밖의 대답에 놀란 듯 멍한 얼굴로 말했다. 레드세미의 아내가 음식을 내왔다. 접시를 양손에 2개씩 들고 팔 위에 하나를 더 얹어서 접시 5개를 쟁반도 없이 혼자 들고 나왔다. 하느님이 만드신 이 푸른 땅 위에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자가 말했다. 저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단 한 사람도 믿지 않아요. 여자는 레드세미를 똑바로 쳐다보며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미스 핏이라는 죄수가 탈옥했다는 기사를 읽으셨나요? 할머니가 물었다. 지금 당장 그자가 여길 덮친다고 해도 전 조금도 놀라지 않을 거예요. 여자가 말했다. 여기 돈이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언제 나타나더라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니죠. 돈통에 동전이 2닙이라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언제 들이닥쳐도 놀랄. 그만하면 됐어. 가서 손님 드릴 콜라나 가져와. 레드세미가 말했다. 여자는 음식을 마저 가지러 주방으로 들어갔다. 좋은 사람은 찾기 힘들어요. 모든 게 갈수록 나빠지기만 하고요. 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어림없는 소리죠. 레드세미가 말했다. 레드세미와 할머니는 좋았던 시절 이야기에 열을 올렸다. 할머니는 세상 인심이 이 모양이 되어버린 게 다 유럽 사람들 탓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땅만 파면 돈이 나오는 줄 알고 막무가내로 구걸해대는 유럽인들이 문제라는 것이었다. 레드세미는 말씀하신 대로라며 더 말해봐야 입만 아프다고 맞장구 쳤다. 아이들은 건물 밖에 새하얀 햇빛 속으로 뛰어나가서 멀구슬 나무 위에 있는 원숭이를 올려다 보았다. 원숭이는 제 몸에서 벼룩을 잡아 한 마리 한 마리 별미를 맛보듯 조심스레 깨물어 먹는데 정신이 팔려 아이들한테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자동차는 다시 뜨거운 오후 속을 달렸다. 할머니는 꾸벅꾸벅 졸다가 자기가 코 고는 소리에 놀라 퍼뜩 정신을 차리기를 몇 분에 한 번씩 되풀이했다. 틈즈 버릇이 외곽에 이르러 완전히 잠을 깬 할머니는 문득 천어쩍 딱 한 번 방문했던 오래된 대농장을 떠올렸다. 할머니는 널찍한 떡갈나무 길을 걷다 보면 새하얀 기둥 6개가 있는 저택이 나오는데 저택 양옆에는 나무 격자로 지붕을 덮은 작은 정자 2채가 있었다고 당시 할머니에게 구원하던 남자와 함께 정원을 거닐다가 그 정자에 앉아서 쉬고는 했다고 말했다.
농장으로 가려면 어느 길로 빠져야 하는지도 확실히 기억이 났다. 할머니는 오래된 집을 구경할 시간을 베일리가 따로 내줄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택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다시 한번 그곳을 둘러보고 쌍둥이 정자가 아직도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그 집엔 비밀 통로가 있단다. 할머니는 결국 말을 지어내기로 했다. 사실이 아니라는 걸 잘 알면서도 제발 사실이기를 바라며 말을 이었다. 남북 전쟁 때 셔먼 장군이 북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집안에 있던 은부치를 모두 그 비밀 통로에 감췄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 뒤로 아무도 그걸... 뭐라고요? 존 웨슬리가 말했다. 당장 보러 가요. 우리가 가서 찾아요. 나무로 된 곳을 죄다 찔러보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엔 지금 누가 살아요. 어느 길로 가야 되는데요. 아빠, 거기로 가보면 안 돼요? 비밀 통로가 있는 집은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준스타가 새된 고함을 질렀다. 비밀 통로에 있는 집에 가봐요. 아빠, 비밀 통로 있는 집에 가면 안 돼요? 여기서 그리 멀지 않지. 아마 20분도 안 걸릴 텐데. 할머니가 말했다. 베일리는 똑바로 앞만 바라보았다. 굳게 담은 입이 말편자처럼 단단해 보였다. 안 돼, 그가 말했다. 아이들은 비밀 통로가 있는 집을 보고 싶다고 아우성치며 앙앙거리기 시작했다. 존 웨슬리는 운전석 뒷판을 발로 차고 준스타는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고 늘어지며 휴가 와서도 재미있는 건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면서 진짜 해보고 싶은 건 한 번도 못 해봤다고 어머니의 귀에 대고 당장 죽을 사람처럼 앓는 소리를 했다. 아기도 울기 시작했다. 존 웨슬리 녀석이 운전석을 어찌나 세게 차대는지 베일리는 신장 부근을 세게 얻어맞은 듯 했다. 알았다고! 베일리가 고함을 지르며 차를 길가에 세웠다. 전부 입 다물어. 다들 딱 1초 동안만이라도 입 다물라고. 당장 다물지 않으면 아무 데도 안 간다. 그것 참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말투로구나.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좋아, 베일리가 말했다. 내 말 잘 들어. 이런 식으로 다른 곳에 들르는 건 이번 한 번뿐이야. 딱 이번 한 번뿐이라고. 2km쯤 뒤로 돌아가서 비포장도로로 빠지면 된다. 할머니가 베일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었다. 아까 지나올 때 내가 잘 받았어. 비포장도로라니. 베일리가 신음소리를 냈다. 차를 돌려 비포장도로를 찾아가는 길에 할머니는 정문 현관 위에 붙어있는 아름다운 유리창과 복도를 밝히던 양초 등불 등 저택의 여러 자잘한 특징을 새로 기억해냈다. 존 웨슬리는 비밀 통로가 아마 벽난로 속에 있을 거라고 말했다. 집 안에는 들어가면 안 돼.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베일리가 말했다. 아빠가 저택 앞에서 거기 사는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내가 얼른 뒤로 돌아가서 몰래 창문으로 들어갈게요. 존 웨슬리가 자기 계획을 설명했다. 전부 차 안에서 보기만 할 거야. 어머니가 말했다. 비포장 도로로 접어든 차는 불그스레한 흙먼지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거칠게 질주했다. 할머니는 예전에는 포장도로라는 게 아예 없었고 50km 길을 가는데 꼬박 하루가 걸리기도 했다고 아이들에게 말해주었다. 비포장도로는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는 언덕길로 이어졌고 난데없이 개울을 만나거나 아슬아슬하게 굽은 둑 위를 지나기도 했다. 문득 주위를 돌아보면 어느새 언덕 위에 올라있고 사방 수 킬로미터를 메운 푸른 나무들을 굽어보고 있다가도 불과 몇 분 뒤에 보면 붉은 흙구덩이 속을 달리고 있고
길 옆에서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나무들이 가족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제 슬슬 나오는 게 좋을 텐데 빨리 안 나오면 확 돌아가 버릴 테니까. 베일리가 말했다. 길은 적어도 몇 달 동안 아무도 다니지 않은 듯 보였다. 이제 거의 다 왔어. 그렇게 말하는 순간 끔찍한 생각이 할머니의 머릿속을 덮쳤다. 어찌나 당황스러운 생각인지 할머니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고 눈이 휘둥그레지고 두 발이 저절로 번쩍 들리면서 구석에 놓아둔 여행 가방을 걷어차고 말았다. 가방이 움직인 순간 그 아래 바구니를 덮은 신문지가 들썩이더니 갸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고양이 피터싱이 베일리의 어깨 위로 뛰어올랐다. 아이들은 차 밖으로 내던져지고 아이 어머니는 아기를 꼭 껴안은 채 차 밖으로 튕겨나가 땅바닥에 내팽개쳐지고 할머니는 앞좌석에 처박혔다. 차는 길 옆 가파른 비탈 아래로 한 바퀴 굴러떨어져 오른쪽 옆면을 하늘로 향한 채 가로누웠다. 운전석에 버티고 앉은 베일리의 목에는 주황색 코에 얼굴이 희고 넓적한 잿빛 줄무늬 고양이가 쐐기벌레처럼 매달려 있었다. 아이들은 팔다리가 멀쩡한 것을 깨닫자마자 차 밖으로 기어나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우리 사고 났다. 계기판 아래서 몸을 오그리고 있던 할머니는 제발 어디라도 다쳐서 베일리의 분노를 피할 수 있기만을 바랐다. 사고 직전 할머니의 머릿속에 떠오른 끔찍한 생각은 그토록 생생하게 기억하는 저택이 조지아가 아닌 테네시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베일리는 목에 매달린 고양이를 두 손으로 잡아서 떼어낸 다음 차창밖 소나무 줄기를 향해 힘껏 내던졌다. 그는 창을 밖으로 나오자마자 아이 어머니부터 찾았다. 그녀는 목전껏 울어대는 아기를 안고 물마른 도랑 속에서 붉은 흙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얼굴 아래쪽이 조금 찢어지고 어깨가 부러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다. 우리 사고 났다. 아이들이 기뻐 날뛰며 소리쳤다. 근데 아무도 안 죽었네? 할머니가 절뚝거리며 차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며 준스타가 실망한 듯이 말했다. 할머니의 모자는 핀으로 고정한 덕분에 간신히 머리에 붙어 있기는 했지만 챙이 부러지고 위로 접혀서 영 우스꽝스러운 꼴이었고 제비꽃 장식은 엉뚱한 곳에 매달려 덜렁거리고 있었다. 어른들은 도랑 속에 들어가 앉아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다. 다들 몸을 덜덜 떨었다. 지나는 차가 있을지도 몰라요. 아이 어머니가 목신 소리로 말했다. 아무래도 난 내장을 다친 것 같구나. 할머니가 옆구리를 누르며 말했지만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베일리의 이가 딱딱거리며 서로 부딪혔다. 베일리는 파란 앵무새 그림이 그려진 노란 남방 셔츠를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도 셔츠 색만큼이나 노랬다. 할머니는 저택이 테네시에 있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차가 굴러 떨어진 곳은 길에서 3미터쯤 아래였고 거기서 보이는 건 길 건너편 나무들의 맨 꼭대기뿐이었다. 베일리 가족이 들어앉은 도랑 뒤편으로는 높고 어둡고 깊은 숲이 펼쳐져 있었다. 몇 분 뒤 멀리 보이는 언덕 위로 자동차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쪽을 경계하는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할머니는 똑바로 일어서서 연극 배우처럼 과장스러운 몸짓으로 팔을 흔들며 차에 탄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더디게 다가오던 차는
굽은 길에 접어들어 잠시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조금 전보다 더 느린 속도로 베일리 가족이 넘어온 언덕 위로 나타났다. 언뜻 연구차처럼 보이는 검고 커다란 낡은 차였다. 차 안에는 남자 셋이 타고 있었다. 차는 베일리 가족이 앉은 곳 바로 위에 멈춰섰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는 표정 없는 눈빛으로 그들이 앉은 모습을 지그시 내려다볼 뿐 몇 분이 지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윽고 남자가 고개를 돌리더니 일행에게 무언가 속삭였고 곧 다른 남자 둘이 차에서 내렸다. 그들 가운데 한 명은 뚱뚱하고 나이가 어려 보이는 청년으로 은빛 종마를 수놓은 빨간 운동복 셔츠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청년은 가족들의 오른쪽으로 다가와 서더니 웃을 듯 말 듯한 표정으로 입을 반쯤 벌리고 가족들을 빤히 쳐다보았다. 다른 한 명은 카키색 바지와 파란 줄무늬 코트 차림이었고 잿빛 모자를 깊숙이 눌러쓴 탓에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 역시 느릿한 걸음으로 다가와 가족들의 왼쪽에 섰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도 밖으로 나오더니 차 옆에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남자는 일행들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다. 희끗하게 새기 시작한 머리에 은퇴 안경을 쓴 모습이 학자 같은 인상을 풍겼다. 긴 얼굴에는 주름이 많았고 상체는 셔츠도 속옷도 걸치지 않은 맨몸이었다. 유일하게 입고 있는 청바지도 몸에 비해 너무 작아 보였다. 손에는 검은색 모자와 권총이 들려 있었다. 두 청년도 몸에 총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 사고 났어요. 아이들이 소리쳤다. 할머니는 안경 쓴 남자가 전부터 알던 사람 같다는 묘한 느낌을 받았다. 평생을 알고 지낸 사람처럼 익숙한 얼굴이었지만 도대체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남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발을 놓을 자리를 조심스럽게 짚으며 비탈을 내려왔다. 흰색이 섞인 황갈색 구두를 신고 양말은 신지 않았는데 구두 위로 드러난 맨 발목이 빨갛고 가늘었다. 안녕하세요. 남자가 말했다. 사고를 당하셨나 보군요. 우리 차가 2바퀴나 굴렀답니다. 할머니가 말했다. 한 바퀴죠. 남자가 할머니의 거짓말을 바로잡으며 말했다. 사고 나는 장면을 봤습니다. 히람, 이분들 차가 움직일 수 있는지 보고 오도록 해. 남자가 잿빛 모자를 쓴 청년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왜 총을 갖고 다니세요? 총으로 뭘 하려고 그러는데요? 존 웨슬리가 물었다. 부인, 남자가 아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아이들을 부인 곁에 앉혀주시겠습니까? 주변에 아이들이 있으면 영 신경이 곤두서거든요. 여러분 모두 지금처럼 한데 모여서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저씨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준스타가 물었다. 베일리 가족의 등 뒤로 숲이 시커먼 입을 크게 벌렸다. 어서 이리 와. 아이 어머니가 말했다.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베일리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우리는 지금 큰 공경에 빠졌어요. 우린 지금... 할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두 발을 바동거리며 일어나 남자를 노려보았다. 당신은 미스핏이야. 할머니가 말했다. 내 한눈에 알아봤지. 맞습니다, 부인. 자기도 모르게 즐거운 마음이 있는지 남자의 얼굴에 은근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부인이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편이 여러분에겐 훨씬 좋았을 텐데요. 베일리가 고개를 획 돌리고 자기 어머니를 향해 무언가 심한 말을 내뱉었고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렸고 미스핏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다. 부인,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미스핏이 말했다. 남자는 때론 마음에 없는 말을 내뱉기도 하니까요. 아드님도 진심으로 한 말은 아닐 겁니다. 여자를 총으로 쏘진 않으시겠죠? 그렇죠. 할머니가 소매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두드리며 말했다. 미스핏이 구두코로 땅바닥에 작은 구멍을 팠다가 다시 덮었다. 그러고 싶진 않지만 다른 방법이 없군요. 내 말 좀 들어봐요. 할머니가 절규하듯이 말했다. 댁이 사실 좋은 사람인 거 알아요. 내가 보아하니 절대로 천한 출신이 아니에요.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나고 자란 게 틀림없어요. 그렇습니다, 부인. 제 부모님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들이셨지요. 미스핏이 하얗고 튼튼해 보이는 이를 내보이며 미소를 지었다. 제 어머니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훌륭한 여성이셨고 아버지는 황금처럼 고귀한 마음씨를 지닌 분이셨죠. 빨간 운동복 셔츠를 입은 청년이 가족들 뒤로 오더니 총을 엉덩이 한쪽에 대고 섰다. 미스핏은 바닥에 쭈그려 앉았다. 아이들을 잘 지켜, 바빌이. 아이들이 있으면 신경이 예민해지는 거 알지? 그는 서로 꼭 붙어 앉아있는 6가족을 바라보며 얼른 화제거리가 떠오르지 않는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그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불쑥 말했다. 태양도 안 보이는군요. 그래요, 참 아름다운 날이에요. 할머니가 말했다. 내 말 들어봐요. 자기를 미스핏이라고 부르는 건 이제 그만둬요. 사실은 좋은 사람이라는 거 다 알아요. 처음 보는 순간에 바로 알았어요. 쉬. 베일리가 소리쳤다. 쉬. 내가 얘기해 볼 테니까 가만히 좀 있어요. 베일리는 막 앞으로 뛰어나가는 단거리 육상 선수처럼 쪼그려 앉았지만 결국 꼼짝하지 않았다. 말씀 감사합니다, 부인. 할머니의 말을 받으며 미스핏은 권총 손잡이의 아랫부분으로 땅바닥에 조그만 원을 그렸다. 차를 고치려면 30분은 걸리겠는데요. 히람이 열어젖힌 자동차 본인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소리쳤다. 좋아. 우선 너하고 바비리가 저기 남자아이와 이 남자분을 모시고 잠깐 저쪽에 다녀오도록 해. 미스핏이 존 웨슬리와 베일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아이들이 여쭤볼 게 있답니다. 그가 베일리에게 말했다. 저쪽 숲 속으로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베일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는 심각한 공경에 처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요. 베일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의 눈동자는 셔츠에 그려진 앵무새처럼 선명한 파란색을 띠고 있었다. 그는 몸이 굳어버린 사람처럼 꼼짝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아들을 따라 숲으로 가려는 듯이 손을 위로 뻗어 구부러진 모자챙을 바로 펴려 했지만 부러져 있던 챙은 할머니의 손이 닿자마자 떨어져 나갔다. 할머니는 손에 들린 모자챙 조각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다가 이내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히람이 노인을 부축하듯 베일리의 팔을 잡아서 일으켜 세웠다. 존 웨슬리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바비리가 그 뒤를 따랐다. 거무스레한 숲의 경계에 이르렀을 때 베일리가 뒤돌아서더니 잿빛 속껍질이 드러난 소나무 줄기에 몸을 기대며 소리쳤다. 금방 돌아올게요, 엄마. 어디 가지 말고 기다려요. 지금 당장 돌아와. 그렇게 울부짖는 할머니를 뒤로하고 그들은 숲속으로 사라졌다. 내 아들 베일리야.
할머니는 비통한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도 두 눈은 자기 앞에 쪼그려 앉아있는 미스핏만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댁은 틀림없이 좋은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절대로 천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미스핏은 할머니의 주장을 곰곰이 따져보는 듯 잠깐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다. 그렇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사람도 아니지요. 아버지는 제가 형제 자매들과는 다른 종자의 개새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저를 보면서 사는 게 뭔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잘만 사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세상 만사의 이유를 알지 못하면 배겨내지 못하는 녀석도 있지. 이놈이 바로 그런 놈이야. 온 세상을 헤집고 다닐 녀석이라고 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미스핏이 손에 들고 있던 검은 모자를 쓰고 갑자기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조금 뒤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얼른 숲속 깊은 곳으로 눈길을 돌렸다. 숙녀분들 앞인데 셔츠도 걸치지 못해 죄송합니다. 미스핏이 어깨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탈옥하면서 그때까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묻어버렸거든요. 사정이 나아질 때까진 아쉬운 대로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겠네요. 사실 지금 입은 옷도 도중에 만난 분들께 빌린 겁니다. 실례될 것 전혀 없어요. 할머니가 말했다. 베일리의 옷 가방을 보면 여벌로 가져온 셔츠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미스핏이 말했다. 도대체 어디로 데려간 거예요? 아이 어머니가 울부짖었다. 아버지 본인도 별난 분이셨죠. 어떤 속임수도 아버지에겐 통하지 않았어요. 법을 어겨서 곤란을 겪으시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관공서 사람들 다루는 솜씨가 워낙 좋으셨거든요. 조금만 노력하면 떳떳하게 살 수 있어요. 할머니가 말했다. 쫓겨다닐 걱정 없이 정착해서 마음 편히 살면 얼마나 좋을지 한번 생각해봐요. 미스핏은 생각에 잠긴 듯 권총 손잡이로 연신 땅바닥을 긁었다. 그렇습니다, 부인. 저는 늘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쪼그려 앉은 미스핏을 내려다보던 할머니의 눈길이 모자 아래로 보이는 유난히 가는 어깨 쪽지에 머물렀다. 기도해 본 적 있나요? 할머니가 물었다. 미스핏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할머니에게는 검은 모자가 어깨 사이에서 꿈틀거리는 모습만 보였다. 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숲에서 총성이 울렸다. 곧이어 또 한 발, 그리고 정적이 찾아왔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 이리저리 고개를 돌렸다. 이제 들리는 소리는 높은 나무 사이를 지나는 바람이 내는 오랫동안 참았던 숨을 들이켜는 듯한 바람 소리뿐이었다. 내 아들 베일리야. 할머니가 아들을 불렀다. 저는 한때 가스펠 가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스핏이 말했다. 안 해본 일 없이 별일을 다 해봤죠. 군대에 들어가서 육군, 해군을 다 해보고 외국에서 복무하기도 했습니다. 결혼도 2번이나 해봤고요. 장의사 노릇을 하다가 철도 일도 하고 농사를 짓기도 했지요. 토네이도에 빨려 들어간 적도 있고 사람을 산채로 불태우는 광경도 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아이 어머니와 딸이 서로 딱 붙어 앉은 모습을 바라보았다. 하얗게 질린 두 얼굴에 눈만 유리알처럼 반짝거렸다. 심지어 여자가 채찍질 당하는 것도 봤습니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할머니가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기도하자, 기도.
제가 기억하기로 저는 절대로 나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미스핏이 꿈꾸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뭔지도 모를 잘못을 저지르게 됐고 결국 교도소로 보내졌습니다. 산채로 땅속에 파묻힌 셈이었죠. 그는 고개를 들고 할머니를 빤히 쳐다보았다. 바로 그때가 기도를 시작해야 할 때였어요. 처음 교도소에 가게 된 건 무슨 일 때문이었나요? 할머니가 물었다. 오른쪽으로 돌아서면 벽이 있었습니다. 미스핏이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왼쪽으로 돌아서도 벽이 있었죠. 위를 보면 천장이 있고 밑을 보면 마룻바닥이었어요.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는 잊어버렸습니다. 부인, 그 안에 앉아서 도대체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기억해내려고 애를 썼지만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쩌다 기억이 날 듯 하다가도 결국은 안 나더군요. 아마 무슨 착오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할머니가 넘겨짚어 말했다. 아니요, 착오는 아니었습니다. 그자들은 저에 대한 무슨 증거 서류를 갖고 있었어요. 뭔가 훔쳤군요. 할머니가 말했다. 미스핏이 가볍게 코웃음을 쳤다. 제가 원하는 걸 가진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도소의 정신과 의사는 제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했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버지는 1919년에 유행성 독감에 걸려 돌아가셨는데 독감에 걸린 게 제 탓은 아니죠. 마운트 호프엘 침례교회 묘지에 묻히셨으니 직접 가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할머니가 말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미스핏이 말했다. 그럼 함께 기도할까요? 할머니가 뜻밖의 기쁨에 몸을 떨며 물었다. 그렇지만 저는 도움 따윈 필요 없습니다. 늘 혼자 알아서 잘하니까요. 바비리와 히람이 느긋한 걸음으로 숲에서 돌아왔다. 바비리의 손에는 파란 앵무새 그림이 그려진 노란 셔츠가 들려 있었다. 셔츠 나한테 던져 바비리, 미스핏이 말했다. 셔츠가 공중을 날아서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자 그는 그것을 걸쳐 입었다. 할머니는 셔츠를 보는 순간 떠오른 이름을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다.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부인. 미스핏이 셔츠 단추를 끼우며 말했다. 애초에 죄가 무엇인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렇든 저렇든 사람을 죽였든 자동차 바퀴를 훔쳤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오래지 않아서 저는 제가 지은 죄를 잊을 테고 결국 기억도 못하는 죄 때문에 벌을 받게 될 테니까요. 아이 어머니가 숨쉬기가 괴로운지 쌕쌕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부인, 미스핏이 말했다. 바비리 히람과 함께 따님을 데리고 남편분이 계신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럴게요. 고마워요. 아이 어머니가 들릴 듯 말 듯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축 늘어진 왼팔은 힘없이 덜렁거렸고 오른팔은 잠든 아기를 안고 있었다. 숙녀분을 도와드려 히람. 도랑을 기어 나오려고 애쓰는 아이 어머니를 보며 미스핏이 말했다. 바비리, 너는 따님 손을 잡아드리고. 난 저 아저씨 손 안 잡을래요. 돼지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준스타가 말했다. 뚱뚱한 청년은 얼굴을 붉혔다가 곧 웃음을 터뜨렸고 준스타의 팔을 잡아 끌며 히람과 아이 어머니의 뒤를 따라서 숲으로 들어갔다. 미스핏과 단둘만 남은 할머니는 말을 하려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당신도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하려고
서너 번 입을 벙긋거렸지만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가 결국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이 예수, 예수였다. 원래 하려던 말은 예수님이 당신을 도우실 거다였지만 그녀가 내뱉은 말은 불경스러운 욕설처럼 들렸다. 그렇습니다, 부인. 미스핏이 동감이라는 듯이 말을 받았다. 예수님은 세상 만물의 균형을 깨뜨리셨죠. 제가 하는 일도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는데 반해 저는 그자들이 만든 종이 쪼가리 덕분에 유죄라는 것뿐이겠지요. 물론 저는 그 증거 서류라는 걸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그래서 요즘은 꼭 서명을 남깁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인데 반드시 자기만의 서명을 만들어서 무슨 일을 하든 꼭 서명을 남기고 그 사본을 따로 챙겨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한 일이 무엇인지 나중에 알아보기도 쉽고 제가 지은 죄와 비교해서 합당한 벌을 받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나중에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죠. 그가 말했다. 제가 제 자신을 미스핏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지금껏 제가 지은 죄와 제가 받은 벌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숲에서 귀를 찌르는 듯한 비명이 들려왔다. 뒤이어 총성이 울렸다.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부인? 둘 다 똑같은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무지막지한 벌을 받고 한 사람은 전혀 벌을 받지 않다니요. 오 예수님, 할머니가 울부짖었다. 당신은 좋은 혈통을 타고났어요. 절대로 여자를 총으로 쏠 분이 아니에요. 좋은 집안에서 자란 거 다 알아요. 기도합시다. 오 예수님, 여자는 쏘면 안 돼요. 내가 가진 돈을 모두 드릴게요. 부인, 미스핏의 시선이 할머니를 지나 숲속 깊은 곳을 향했다. 여태껏 장의사에게 팁을 주는 송장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총성이 두 발 더 울렸다. 목마른 늙은 칠면조가 물을 달라고 우는 것처럼 할머니는 고개를 쳐들고 내 아들 베일리, 내 아들 베일리 하고 가슴이 터지도록 소리쳤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낸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미스핏이 말했다. 그것 때문에 모든 균형이 깨져버렸어요. 그분이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면 만사를 내팽개치고 그분만 따르면 될 것이고 그분 스스로 말씀하신 바를 어기셨다면 그 또한 만사를 내팽개치고 제게 주어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즐기면 그만이겠지요. 누구를 죽이거나 남의 집을 불태우거나 이런저런 못된 짓을 하면서 말이죠. 못된 짓 말고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의 목소리는 으르렁거리는 짐승의 소리처럼 들렸다. 어쩌면 예수님은 죽은 자를 되살리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할머니는 자기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중얼거리다 어지럼증을 느끼며 도랑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무렇게나 뒤틀린 다리가 그녀의 몸 아래에 깔렸다. 저야 그 자리에 없었으니 꼭 아니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군요. 예전에는 그때 그 자리에 제가 있었으면 하고 바라기도 했습니다. 미스핏이 주먹으로 땅을 두드리며 말했다. 제 눈으로 직접 봤으면 진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텐데 보여주지도 않고 믿으라니 부당한 일이지요. 들어보세요, 부인. 그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제 눈으로 똑똑히 진실을 확인했더라면 저는 지금과는 다른 사람이 됐을 겁니다.
이제 그의 목소리가 쉴 것 같았다. 그때 할머니의 머릿속이 한순간 맑아졌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이 일그러진 남자의 얼굴을 마주보며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그래, 너는 내 아기로구나. 너는 내 아이였어. 할머니가 손을 뻗어 남자의 어깨를 만졌다. 미스핏은 뱀에 물린 사람처럼 뒤로 펄쩍 뛰어오르며 할머니의 가슴에 대고 방아쇠를 3번 당겼다. 그런 다음 총을 바닥에 내려놓고 안경을 벗어 닦았다. 숲에서 돌아온 희랑과 바비리는 피 웅덩이 속에 반쯤 누운 자세로 어린아이처럼 두 다리를 엇갈리게 포개 앉은 할머니가 미소를 띤 얼굴로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을 도랑 위에 서서 내려다보았다. 안경을 벗은 미스핏의 불그스레한 눈가와 창백한 눈동자가 어딘지 모르게 연약해 보였다. 끌고 가서 다른 시체들이 있는 곳에 던져놓고 와. 다리에 몸을 문지르는 고양이를 집어들며 미스핏이 말했다. 정말 말 많은 노인네였어요. 그쵸? 바비리가 요들송을 부르는 듯이 묘한 목소리를 내며 도랑을 미끄러져 내려갔다. 누가 1분에 한 번씩 총으로 쏴주었다라면 평생 좋은 여자로 살았을 텐데. 미스핏이 말했다. 진짜 재밌겠는데요. 바비리가 말했다. 닥쳐 바비리. 미스핏이 말했다. 진정한 즐거움은 이 세상에는 없어. 잘 들어보셨나요? 결국 일가족의 몰살로 끝나는 그로테스크한 소설이었습니다. 이런 소설의 특징을 미국 남부의 고딕 문학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기괴하고 끔찍한 설정과 장치들로 주제를 조각하는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작가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윌리엄 포크너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 또한 플래너리 오코너처럼 대표적인 미국 남부 출신이고 남부를 무대로 글을 쓴다는 공통점이 있는 작가입니다. 이 소설에 대한 평론은 김영하 작가님의 팟캐스트나 문지혁 작가님의 유튜브를 통해 들으시면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 제가 여기서 따로 떠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은 것을 느끼셨을 텐데요. 문학에서는 스스로 느끼는 감정이나 해석이 중요하니 따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소설을 읽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미스핏을 보고 할머니가 그래 너는 내 아기로구나. 너는 내 아이였어 하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게 이해되지도 않는 부분이고요. 할머니의 말에 미스핏은 뱀에 물린 사람처럼 뒤로 펄쩍 뛰어오르며 할머니의 가슴에 총을 3방이나 쏩니다. 미스핏은 왜 그렇게 화들짝 놀라며 총을 쐈을까요? 그리고 왜 미스핏은 그토록 즐기던 나쁜 짓을 하고도 왜 마지막에 진정한 즐거움은 이 세상에는 없다고 말했을까요? 이 소설을 볼 때 기본적으로 선악의 대결 구도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스핏은 표면적으로 악의 세계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할머니와 가족은 표면적으로 선의 세계에 속한 인물들입니다. 미스핏으로 대표되는 악의 세력은 그 정체성이 너무나 뚜렷해서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은 냉혹한 세상에서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살해하고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전형적인 냉혈한들입니다. 이에 반해 할머니와 가족들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구성원이고 어디까지나 선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플래너리 오코너는 이 가족이 미스핏을 만나기 전까지 이 구성원 하나하나를 그다지 착하다고 말할 수 없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기적이고 버릇이 하나도 없고, 아버지는 가부장적이고 자신의 어머니를 철저히 무시합니다. 아내는 그 가부장적인 환경에 굉장히 순응하고 소극적이고, 할머니를 무시하기는 마찬가지처럼 보입니다. 할머니는 이 가족을 대변하는 선한 인물이지만 자신이 가고 싶은 곳에 가기 위해 술을 쓰고 꾀를 내고 또 가족을 속이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하죠. 이들은 집에서 떠나 살이 되기까지 그다지 착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살인 같은 걸 하는 그런 집단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착한 사회의 구성원들로 결국에는 미스핏이라는 거대한 악과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만난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고 결심한 미스핏은 시종일관 우월감을 가지고 있죠. 선의 세계를 비웃으며 이들의 예수님과 기도가 얼마나 헛되고 쓸모없는 것인지 직접 깨닫게 합니다. 가족 모두를 숲으로 데려가 한꺼번에 죽이지도 않고 별 이유도 없이 남자부터 차례를 지켜 죽입니다. 그들이 살해당일 때 전지전능한 하느님과 예수님은 베일리의 아내가 안고 있는 그런 갓난아이가 총에 맞고 죽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시죠. 그런데도 할머니는 미스핏에게 당신은 실은 좋은 사람이고 고귀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한 줄기 선함의 자비를 호소합니다. 하지만 같이 기도하자는 할머니에게 미스핏은 딴소리를 하죠.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고 험한 꼴을 당했는지 말하면서 자신은 보지도 못한 신을 믿으며 기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착한 인간이 아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그 증거로 살인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가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더니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실은 넌 내 악이다 라고 말합니다. 넌 내 악이야. 즉 그것은 모든 악의 근원은 바로 선에서 파생되었음을 말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 남부 사회가 지니고 있던 그 위선적인 선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무차별적으로 납치한 그런 흑인들을 동물처럼 부리고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자랑스러워하면서 교회에 가서는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자녀이고 내가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라는 하느님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강력히 외치지만 정작 집에 가서는 도망치다 잡힌 노예의 등짝에 직접 채찍을 휘두르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위선적인 선입니다. 자기 후손이 하나씩 살해당하는 상황 속에서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은 바로 그 선과 악의 모호성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확실히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은 상당히 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전쟁도 나는 선하다, 우리는 선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명분을 내세운 위선적인 선은 과연 선일까요? 이 소설의 처음 부분에서 자동차 안에서 할머니는 창밖으로 바지도 입지 않은 흑인 아이를 보면서 귀엽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사진을 찍고 싶다,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저런 아이를 그리면 참 좋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즉 그 할머니에게 그 빈민가 흑인 아이는 자신의 고상함을 뽐낼 수 있는 예술의 대상일 뿐입니다. 즉 그 시절에는 부의 상징인 자동차를 타고 그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는 선한 사람들의 위선적인 시선입니다. 하지만 그 가난한 흑인 아이는 빈민가의 험한 환경에서 힘들게 자라 훗날 미스핏이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할머니에게 모든 인류는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느님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확실히 분별하고 싶어하고 선한 사람이 대다수라 믿고 싶어합니다. 악인에게 돌을 던지고 그러면서 자신의 선을 더욱 굳건히 하고 싶어하죠. 그런데 그런 다수의 선인이 만든 사회가 이 수많은 악을 잉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수많은 매체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히틀러나 일본의 제국주의 대학살도 모두 선한 대다수의 의지가 모여 그 끔찍한 악행을 가능하게 했죠. 플래너리 오코너는 왜 이 단편 제목을 선한 사람은 찾기 힘들다, 좋은 사람은 찾기 힘들다로 지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설은 작가 자신의 삶이 많이 투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루푸스에 걸려 혹독한 통증에 시달리며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25살의 그녀에게 삶이 길어야 5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선언합니다. 그녀는 아무 이유도 없이 잘못도 없이 사형을 선고받은 거나 마찬가지였죠. 즉 그녀는 너무나도 눈부신 청춘에 느닷없이 미스핏과 맞닥뜨리고 그 거대한 악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는 놀랍도록 아무런 이유가 없었죠. 살고 싶다는 바람이나 기도 역시 무참히 짓밟혔을 것입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카톨릭 신자였고 아마 기도도 많이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녀는 의사가 말한 5년이 아니라 15년을 더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자신이 겪어야 했던 그 운명의 부당함, 억울함, 신에 대한 분노 그런 것들을 쉽게 떨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즉 그녀는 자신이 순진한 할머니였고 때론 그 되바라진 가족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자신을 비웃고 분노하며 파괴하는 미스핏이기도 했습니다. 나쁜 짓을 저지르며 즐거워하던 미스핏이 그 할머니를 쏘아 죽인 후에 이 세상에 진정한 즐거움은 없다고 말합니다. 즉 그녀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자기 내면의 선함을 죽이며 살아가는 인간의 운명과 실은 자신이 그 선한 세계에 사생아라는 진실과 마주쳤을 때 소스라치게 놀라며 마치 가톨릭의 삼위일체를 향해 총을 쏘듯이 3번 방아쇠를 당기는 미스핏. 그러나 자신이 쏜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즐거움을 잃어버린 미스핏이 아니었을까요? 말이 길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두서없는 제 생각일 뿐이고요. 해석은 정말 다양합니다. 이 소설을 읽고 느끼신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그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좋은 책을 번역해주신 정윤조 선생님과 문학수첩 관계자분들 그리고 미국 남부의 딸이자 대문호인 작가 플래너리 오코너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싱클레어였습니다. 남은 추석 연휴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